지금 유동성이 넘치는 곳으로 더 강하게 가격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이 있는 데는 이제 GTX 노선 중에서도 남부권 그리고 강남하고 붙어 있는데, 즉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일자리랑 가까이 붙어 있는 곳, 이런 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죠. 유동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삼전 하이닉스, 삼정리스라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5년 벌면 25억 벌고, SK하이닉스 셔세권이라는 신조어죠. 집값이 요동칠 겁니다. 근데 셔세권이라고 해서 이천에 있는 집값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돈에 맞게 움직여요. 돈에 맞게 셔틀버스 움직이는 게 편한 곳. 셔틀버스가 사실은 뭐 잠실 쪽하고 강남 쪽하고 뭐 서초에도 있죠. 서초 쪽하고 여기는 이제 상급지고, 이제 경기도로 따지면요, 화성 쪽, 그다음에 용인 쪽, 이제 안양 쪽, 하남 쪽, 뭐 이런 식으로 분당 요까지, 이런 식으로 과천까지 이런 식으로 셔세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데들이 지금 보면은 공통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대죠. 근데 이제 보너스 나오고 이게 유동성이 풀리면요, 이 가격들을 더 자극할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이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뭐 주식을 일부를 하든지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목돈은 부동산 갈아타기로 가요. 최종적으로는 주식도 부동산 갈아타기로 나중에는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성과급 유동성이 움직이는 곳, 유동성이 넘치는 곳으로 집값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유동성이 가장 많이 스며들 수 있는 데가 서울의 일자리와 교통이 잘 맞닿아 있는 곳, 이런 곳들이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풍선효과 일어나고 있다. 서울의 가격 전역을 일어나고 있고, 인천까지도 번지고 있고, 지방도 문제가 없다. 근데 지방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는 진짜 핵심되고 메인이 되는 아파트를 좀 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의 변화는 수도권 입지와 15억 미만 아파트, 대단지, 그 다음에 소형 평수 위주로 이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도 있지만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에도 그랬지만은 집값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국토부는 5극 3특 전략, 이거 제가 저번에 언급을 드렸고, 이 대통령님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장기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5극 3특.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거죠. 지방과 지역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고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인프라도 창출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수요를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못하게 막고자 하고 있지만요, 자본과 인재는요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을 쫓아갑니다. 수도권을 쫓아가죠. 저는 욕구를 누르는 정책보다 욕구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성장과 발전의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지금 수도권 집중, 이게 우리의 니즈고 욕구잖아요. 사실은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너무 집중이 되니까는 분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이때 우리가 공공기관을 176개를 이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분산을 목표로 수도권에 집중된 거를 분산을 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노무현 때.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정책의 의도와 달리 이 시기는요,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왜 폭등을 했냐? 이전하면서 생기는 토지가 있고 공공부지지만요, 여기에 있는 돈의 유동성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습니다. 막대한 시중 유동성 M2가 늘어났거든요. 뭐 그러면서 규제랑 수요 억제체랑 결합이 돼서 가격들은 굉장히 수도권 쪽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취지는 좋아요. 정의로워요. 근데 행정적인 효율성이 완전히 저하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러기 아빠,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때 뭐 나주로 뭐 옮기고 그다음에 LH 공사 또 진주로 옮기고 뭐 여러 군데를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이 혁신도시가 맹점이 뭐냐면요. 혁신도시는 주간에는 조금 사람들이 북적북적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근데 주말 되면은 썰렁했습니다. 썰렁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많으니까. 올라갔죠. 여기 정착 안 하고. 그리고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요. 지역 내 블랙홀이 형성이 됐습니다. 무슨 블랙홀이냐? 수도권 인구를 흡수해가지고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였잖아요. 요게 수도권 인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인접한 구도심의 인구와 상권을 빨아들인 현상들을 만들어냈었어요. 구도심이 더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도 일어났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 상세하게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 분산 정책을 내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조금만 변형해가지고 균형 발전의 어떤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집값도 못 잡고요. 사람들의 수요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비효율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집값이 이렇게 되게 어렵고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이 여기 몰리니까 얘들을 조금 떼놔야 되겠다.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은 있는데 이 욕망들을 여기에 다 몰아넣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또 정책들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원하는 대로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향을 조금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가운데 지금 집값의 방향은 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요. 지금 분양시장은요. 현재 가격은 미래에 볼 때 싼 분양가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현재 가격은요. 매우 비쌉니다. 실제로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분양가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흑석동 분양가가 30억이 나왔습니다. 아크로 리버하임보다 5억이 싸다. 아크로 리버하임보다 5억이 싸. 만삭부부터 70대까지 몰린 서밋 더 힐. 더 힐이라는 건 뭐죠? 약간의 언덕이 있다는 걸 이쁘게 포장한 거죠. 이거는 흑석 11구역인데 입지 나쁘지 않아요. 역하고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내일 특별 분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순위 분양을 하고 요게 구평이 29억대 30억대입니다. 초고가 분양인데 이 분양가가 얼마나 비싼 건가?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입니다. 동작인데 동작이 강남 옆에 있다고 하지만 서초 옆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돼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레미안 원베일리 30평대 19억에 나왔다고 했을 때 너무 비싸. 큰일 났어. 이거 누가 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레미안 퍼스티지 얘가 9억에서 10억으로 분양했을 때 30평 기준으로 미분양 나고 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민자들한테 우리 집 사주십시오. 비행기 티켓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싸서 못 샀고 이때 금리가 7에서 8%였습니다. 대출금리가. 어마어마했죠. 이때 비싸가지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분양시장의 현재 가격은요. 지금은 비싸요. 확실합니다. 근데 미래로 볼 때는 싼 분양가로 보일 수 있다. 그거 지금 해보면 되잖아요. 10년 전에 아리팍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리팍도 평당 1억이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되게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리팍 평당 1억 뭐 훌쩍 넘었죠. 아예 아리팍뿐만 아니라 반포뿐만 아니라 지금 1억이 넘는 집들이 속출을 하고 있죠. 그때 아리팍이 처음으로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비하면 아리팍이 그때가 쌌습니다. 2022년도에 집값 떨어질 때 이제는 가격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제는 가망 없다고 했는데 그때 떨어진 가격이 분양가보다 쌌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뭐 한 10년이 지나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비싸를 진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의 관점에서 비쌀지를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보통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33평방미터 한 평이죠. 5,800만 원이 넘어도 청약 경쟁률은 상향. 좋은 입지는 5,800만 원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역대가입니다. 역대가. 공사비 오르고 이제 수급 문제도 생기고 하면서 가격이 비싸도 청약 경쟁률은 102대 1. 신규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평당 가격이 사실은 불과 2년 전에 1,000만 원이었는데 벌써 370만 원. 공사비 말하는 겁니다. 분양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평균 서울 분양가가 30평 기준으로 1,000만 원 넘어섰다고 놀래했습니다. 와, 이제 1,000만 원 시대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공사비 단가가 평당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왜 계속 미래로 볼 때 싼 분양가로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당시에 미분양이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수십억 상승을 했지만은 서초 반포자 얘기했죠. 2008년도 6월 달에 미분양이었습니다. 시장도 안 좋았지만은 분양가가 11억대였죠. 입주한 다음에 2년 뒤에 14억 8천이 되었고요. 현재 시세는 47억에서 51억입니다. 요때 비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근데 미래로 왔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과거를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가격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격에서 현재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가격이 어떻게 보이는지요. 레미안 퍼스티지 11억 2천만 원. 근데 2년 뒤에 1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7억이죠. 근데 재밌는 건요, 얘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한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레미안 아이파크라고 옆에 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분양이 13억인가 14억에 분양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 예전에 반포자이랑 레미안 퍼스티지는 우리한테 먹을 게 있었어. 수익을 날 수 있었어. 이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얘 13억, 14억 하면은 얘는 수익률 없어.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 45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쉽게 진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방배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르떼, 이수역 근처에 있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28억 30억, 분양가 10억. 전동네 크래시티 같은 경우도 4억 7천에 분양했어요. 이것도 미분양이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2억이 오르고 지금 23억에서 26억이에요. 여기가 동대문이에요. 동대문. 그리고 마포 레미안 푸르주, 이것도 미분양이었던 거 아십니까? 비싸다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사람들이 아유 뭐야 지금 이제 집값 망했어 라고 할 시기였죠. 근데 7억 3천이어서 비싸서 분양이 안 됐습니다. 2년 뒤에 8억 9천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요 가격이 현재 시세가 지금 호가가 아니라 거래되었던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MC 가자동에 있는 파크뷰 같은 경우도 분양 미분양 5억 6천에 미분양했죠. 그리고 2년 뒤에 7억 7천 됐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힐 같은 경우도 6억 8천에 미분양 났습니다. 2년 뒤에 11억 됐죠. 지금은 20억, 22억. 호가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냥 현재 계략적인 시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가격들을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가격들을 추정하지 마시고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인플레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이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는요, 그리고 집을 사는 건요, 현재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기대치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싸 보인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해야 될 건요, 가격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적응한 걸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나 무서워,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가지고 집값 떨어지길 기다리고 정부에서 집값 잡아주겠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정책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진통이다. 정상화를 하기 위한 성장통이다. 정상통이다. 이걸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M2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돈을 풉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합니다. 돈을 푼데 이 뭉칫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급이 안 되는 이 시장에 수요를 줄이고 수요를 축소시키는 반면에 공급도 더 강하게 축소되는 이 시기는 사실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마 아파트도 재건축 분양금 2년 새 2억이 뛰었다고 했는데요. 요것도 이제 앞으로
관리 처분 나기 전까지 조금 더 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분담금이 작년 9월에는 76, 30평, 이제 76 타입하고 84 타입이 있잖아요. 76 타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뭐 분담금이 2억 3천 나오는데 4억 2천 나온답니다. 지금 올해 5월은 84 타입 같은 경우가 만약에 30평 똑같은 평수를 잡아도 12억이 나오고요. 예전에는 9억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143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대형 평수죠. 요거는 작년에 34억 나온다는데 30억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가 완성이 된다면은 사실은 요 추가 분담금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면은 비싸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때 신문들 제가 예전에 많이 찾아드렸거든요. 이 신문들 찾아보시면은 이때도 서민들 집 못 사게 한다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말고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 대우마리나 아파트 마리나 1차 예를 들게요. 30평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게 분양을 89년도 요때 했습니다. 요때 부산에서 제일 비쌌습니다. 1등했습니다. 1등.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때 대우마리나 분양 가격은요. 30평이 6,200에서 7,1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가요? 아니요. 매매가. 평당가는 20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가서 78년도 79년도로 넘어가면은 삼익비치가 있습니다. 삼익비치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평당 50만 원. 30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1,500에서 1,700입니다. 요 평당 50만 원이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비싼 거예요. 78년도에 아파트 분양 당시에 평당 가격이 58만 원이었거든요. 엄청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삼익비치와 비슷한 시기에 성지곡에 부산에 성지곡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성경아파트 그 당시 성경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요거 가격들이 분양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현재 편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하게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을 잘 대응하고 미래의 가치를 잘 가지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거나 사서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입지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선점하고 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보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가치에서 미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바꿔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